415년과 469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에 쳐들어온다. 백제로선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국이 백제의 등을 돌리고 신라와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백제는 외에 군지를 보낸다. 백제는 위기 때마다 외에 왕족을 파견한 것이다. 고구려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든가 국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중요한 시기에 그 백제의 왕족들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백제의 왕족이라 하더라도 이건 보통 왕족이 아니라 차기 왕의 계승자 혹은 그 왕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나서게 되죠. 그래서 권력의 서열을 본다면은 이 왕에 의해서 넘버 2, 넘버 3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외교의 일선에서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대외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백제 측으로서 볼 때는 긴박한 한반도의 그 정치 정세, 국제 상황 이런 속에서 외국에 기대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군사력 이런 게 아니었겠는가. 실제 전지가 외로 건너간 지 2년 만인 399년, 외는 처음으로 백제에 군대를 보낸다. 백제와 내통한 왜군이 신라의 국경을 넘자 신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백제가 위기일 때마다 왜는 지원군을 파병한다. 그렇다면 왜가 백제와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바로 이곳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사에 있다. 호류사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지은 절로 수많은 유물을 통해 백제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절이다. 그런데 이곳에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주춧돌이다. 집을 지을 때면 의당 들어가는 것으로 신기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주춧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미즈키 발굴 현장. 이곳엔 고대 일본인들이 살았던 집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바로 곳곳에 파여있는 구멍들이다. 우리와 같은 주춧돌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고대 일본인들은 바닥에 구멍을 뚫고 나무 기둥을 꽂은 뒤 그 위에 나무 껍질을 얹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백제인들은 주춧돌을 이용해 견고한 건물을 짓고 있었다. 나무 기둥을 이용한 원시적인 형태의 집에 살던 외인들에게 주춧돌을 전해준 것이 6세기 중엽 백제의 기술자들이었다. 외국 쪽에서 보니까 백제의 문화에 대한 우수성, 백제의 문물에 대한 선진성 이런 거를 상당히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당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4세기 기내의 그 대화 정권, 외왕권이 4세기 이후에 출현을 하면서 5세기, 6세기의 고대국가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문화, 문물이 필요했던 때죠. 실제 일본 서기를 보면 외로 건너가는 왕자나 사신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기술자와 의학 박사, 그리고 학자들을 대동했던 것이다. 백제에서 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선진 문물을 갖고 갑니다. 무슨 책을 갖고 간다든가 불교 관계를 갖고 간다든가 이런 선진 문물을 갖고 가고 있고, 일본에서 백제에 보내는 걸 보면 대부분 군사원조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큰 눈으로 보면은 당시에 일본은 한반도에서 그 신라 고구려와 싸우고 있는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고, 백제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제공해주는 이런 관계였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그 특수한 용병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여풍도 같은 이유로 외에 건너갔을까?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642년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했다. 그리고 그해 8월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당항성을 쳤다.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침략을 받자 신라는 당의 지원을 요청했고 당태종은 곧바로 고구려를 침략했다. 이것은 곧 백제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왔다. 이때 외에 파견돼 있던 부여풍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일본서기엔 혈호국사로부터 흰꽝을 받은 천황 코우토쿠가 부여풍에게 흰꽝의 의미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자 부여풍은 태평성대를 뜻하는 좋은 징조라고 했다. 부여풍은 외 천황의 자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풍장의 그런 행동, 왕과 외왕과의 사이에서 이런 측근에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풍왕자의 역할, 성격이 단순한 뭐 인질이나 추방당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왕과의 잦은 자문 역할, 접촉을 통해서 백제 왕의 어떤 모종의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자주 접촉을 하면서 그 친백제 노선 외교를 추진하는데 노력을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여풍이 인질이 아닌 외교 사절이었다는 건 이 부여풍이 백제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서기에는 이 부여풍이 귀국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자 풍장 솔군 5천여 위송 어본향. 백제 왕자 풍장, 즉 부여풍이 귀국할 때 군사 5,000명을 보내서 그의 귀국길을 호위하도록 했다. 자, 부여풍을 따르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의 돌아오는 길은 아주 성대하고 화려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여풍이 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백제가 외의 속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데도 외가 백제의 지원군을 보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0년간이나 외에 거주하면서 외교 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부여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왕족을 이용한 백제 외교술의 성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63년 이 백강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제는 이미 멸망한 뒤였습니다. 국가 간에 서로 외교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외가 백제에 대규모의 지원군을 보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97년 2월 일본 나라현의 사쿠라이시에선 중요한 유적이 하나 발견됐다. 그동안 이름만 전할 뿐 그 터가 확인되지 않았던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인 백제대사 터다. 사찰에, 그것도 일본 최초의 국립사찰에 백제란 이름을 붙인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절터에서 발견되는 각종 유물에서도 백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외가 국가에서 세운 사찰에 굳이 백제란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